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쇠퇴하는 중국 시장 교통량 3년 연속 급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빠르게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수가 있으니 그건 바로 교통량 감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여객 수송량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육로 화물 운송량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육로 화물 운송량의 급감은 결국 물동량의 급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중국의 그 생산한 물품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인구 이동량 및 물동량과 같은 경우 이게 감소한다라는 현상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고 더불어 미중 관계 갈등 심화가 이러한 결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쇠퇴하는 중국 시장 교통량 3년 연속 급감입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고 세계 최대의 생산량과 더불어 소비국가라고 지금 불렸는데 그 명성이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서 올 연초 2달 1월에서 2월까지 육로를 통한 여객 수송량이 작년 동기 대비 8.03% 감소했고 2019년 동기 대비 27.01%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작년보다 줄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2019년도를 대비한다면 2019년도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제대로 벌어지기 전 이야기예요. 전 이야기와 비교하면 27.01% 이는 결국 지금 72.99%가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9.99% 거의 80%에 가까운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 30%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이는 2019년 이래 최저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중국의 육로 화물 운송량도 2019년에 89.22%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본다면 외국 자금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왔던 중국 시장이 쇠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죠. 지금 외국 자금들과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탄탄한 중국 내수 시장 때문에 지금 탈중국을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중국 시장도 맛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국민이동 3년 연속 감소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표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표예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월별로 중국 육로 여객 수송량 비교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은 비슷한 수치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도는 1월까지는 괜찮았다. 1월까지는 괜찮았고 2월달에 뚝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코로나19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설날을 중심으로 춘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춘절 때문에 많이 퍼질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뚝 떨어졌다가 좀 회복이 됐죠. 2020년도에. 결국 2020년도 5월 이후에는 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해요. 풀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풀렸는데 문제는
2020년도 넘어가서 2021년부터가 문제입니다. 2020년도에 6만 명대 수준이었던, 이게 단위가 만 명이니까, 지금 6억 명이죠. 6억 명대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4학년 때 5억 얼마 정도 수준으로 쭉쭉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떨어지고 2023년은 2021년보다도 더 떨어진 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로 조금 만들었는데 2019년부터 2023년 1월, 2월까지의 중국 여객 수송량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2019년입니다. 육로 수송 인원은 130억 1200만 명, 그리고 철도 여객 수송 인원은 36억 6천만 명, 그리고 2020년 육로 수송 인원이 코로나19가 바로 시작되었던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였기 때문에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고 철도 여객 수송은 그보다는 덜 떨어졌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육로 수송 인원이 2019년도 대비 52.99%, 그래서 반토막이 났고, 철도 여객 수송 인원이 2019년도 대비 38.90%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떨어지죠. 50억 8,700만, 그리고 철도 인원은 26억 1,200만, 그래서 육로 수송 인원과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 26.2% 감소, 2019년도와 대비하면 39.01%, 계속 쭉쭉 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철도 여객 수송 인원은 2020년 대비 소폭 증가, 2019년 대비에는 71.36%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2022년 35억 7,600만, 그리고 16억 7,300만, 육로 수송 인원이 19년 이후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고, 철도 인원도 상당히 거의 10억 명 가까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 명 가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3년은 지금 1월에서 2월달 정도까지의 지금 수치밖에 안 나왔는데 6억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철도 여객 수송과 같은 경우는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분석한 것을 이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육로 수송 인원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는 8.03% 감소, 2021년 동기 대비해서는 28.97% 감소, 2020년 동기 대비해서는 42.46% 감소, 2019년도 대비에는 73.99% 감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육로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수송한다라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육로 수송량이 지금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국 매체는 2023년 춘절 기간인 1, 2월 달의 여객 수송량을 보도하면서 철도 여객 수송량이 2019년 춘절 기간에 85.5%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올 춘절 기간인 61일 동안 철도 육로 전체 여객 수송량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7.01%, 4분의 1토막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85.5%까지 회복을 했을까?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전체 여객 수송량 중 비중이 작은 철도 수송량을 가지고 눈속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지금 철도와 같은 경우는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속고속 들어가려면 무조건 육로를 통해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문제는 이겁니다.
육로의 화물 수송량이 감소했다는 점이죠.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화물 운송량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화물 수송량 중 육로로 운송하는 비중이 철로로 운송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대부분 육로 운송을 위주로 합니다. 일부는 철도, 수로, 해로, 항공로를 통해 운송이 되지만 결국 육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물론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비용 자체가 열차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물론 해로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2019년 중국의 육로 화물 운송량은 약 416억 600만 톤. 2020년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육로 화물 운송량은 약 342억 6,400만 톤으로 감소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약 82.35%에 그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GDP가 2.3% 성장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육로 화물 운송량으로만 본다면 이게 조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오히려 GDP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감소해야 맞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로 화물 운송량만 단순 비교해도 2020년 경제 규모가 2019년도 비해서 17.65%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지속됐지만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 중국의 육로 화물 운송량은 391억 3,900만 톤으로 2019년도에 94.07%, 그래서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같은 경우는 2021년 GDP 성장률이 8.1%라고 발표했지만 육로 화물량으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경제 규모는 여전히 2019년도 수준을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2019년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2022년 육로 화물 운송량은 다시 뚝 떨어져서 371억 1,900만 톤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019년도 대비 89.22%에 그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2년 GDP 성장률을 3%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런데 육로 화물 운송량만을 단순 비교하면 2022년도 실제 경제 성장 규모는 2021년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2019년도 말, 정확하게 말해서 11월달, 10월달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발병하기 시작했고 제대로 발병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 추울 때 제대로 했고 이 1월 초 중반 넘어가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2019년도의 화물 운송량을 비교를 딱딱딱딱 지금 해가면 이렇게 되죠. 쭉 선을 그어가면 자 비교해서 이만큼 GDP 성장이 못할 수밖에 없다. 왜? 연간 육로 화물 운송량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출도 있을 수 있고요. 수출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수입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수입 물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수 물량까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파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2021년 말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가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중 압력에 직면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이 말을 반복하면서 소비를 진작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인구는 급감했고
인구가 실질적으로 급감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장이 돌아간 그 사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인구가 급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와 경제 활동도 위축된 상황이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19 대응,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비와 경제 활동까지 위축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광저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광저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녁밥을 집에서 먹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나와서 사 먹는데 식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식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그때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가 2018년도인가 9년도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갔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외부의 소비와 경제 활동까지 틀어막게 돼서 위축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GDP의 성장 있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작년에 3.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육로 화물 운송량은 2019년도 수준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은 경제가 쌩쌩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 내 교통운송부가 화물 운송량을 지금부터라도 조작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도 많이 1, 2월 달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성장 5.0%를 올해 성장률로 못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는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위축된 중국 경제 실상이 화물 운송량을 통해서 세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죠. 현재 중국은 화물 운송량 조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이 빈 컨테이너를 끌고 다니고 있고 노인을 고용해서 슈퍼마켓을 드나들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듯한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중이죠. 일부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발생을 은폐했고 이번 코로나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4억 명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억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한 중국에서의 인구가 대규모로 사망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감소, 지금 4억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국 인구를 한 16억 명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억 명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얼마가 죽었어요? 막 2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5분의 1이 죽었죠. 이러한 5분의 1의 인구 감소, 이것은 결국 중국 경제의 위축을 불러왔고 이는 결국 교통량 위축에 영향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외국 투자자이든 기업가이든 그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하는 산업이 전기차 산업도 지금 보조금의 축소로 인해서 꼬그라져 가고 있죠. 지금 가격을 점차적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고 히토류를 지금 틀어막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감원 바람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물결도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억 명 이상 더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4월 3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사상에 대한 주재 교육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주석단에 앉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특권을 누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좌석 한 칸 뛰어앉기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인구 감소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니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중국 부동산이 중국의 큰 뇌관처럼 불리고 있는 것도,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의 하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물론 헝다그룹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규모 인구를 최고의 강점으로 중국은 삼았고, 이 강점으로 우리 인구를 보고 공장 들어와 잘하게 해줄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최대 인구 국가, 그건 바로 중국이었었죠. 올해는 인도로 넘어갈 겁니다. 이러한 강점으로 전 세계의 기업을 끌어들였던 중국이 그 장점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인도가 뜰 차례가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중국 시장에 기대어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 추이라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2001년에 49억 달러의 대중 무역 흑자가 계속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였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이거 2022년이겠죠? 2021년까지는 자, 보세요. 202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다. 지금 2022년에 12억 달러의 무역 흑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 달에는 마이너스 51억 달러 수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국의 흑자를 나갈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했죠.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가입했는데, 이때 국제분업구조에 편입한 이래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게 되면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구조 하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중 무역 흑자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이죠. 심지어 반도체 부문에서도 D램과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YMTC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 기계시설, 석유 화학제품 등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의 국산화에 매진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장기적으로 더욱더 감소할 공산이 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믿고 들어갈 나라가 아니에요. 소비재로만 조금 들어가야 되지, 생산재로 이곳에 판다는 것은 이제 꿈과 환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인건비를 계속 올렸어요. 인건비를 계속 올렸던 것은 이거예요. 이전에 노동집약적이었던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이었던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요. 인구도 줄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전엔 적당했다면
이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욱더 적당하지 않는 나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목표는 기술집약적 산업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은 Made in China 2025.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를 말을 했었던 것이 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전과 같이 10몇 % 성장, 그리고 7, 8% 이상의 성장은 이제 제가 단언하건대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지금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만 잘 쓰고 세계 시류만 잘 읽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그 지정학상으로 반도체 공장은 무조건 이제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업체도 무조건 한국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급망에서도 한국에서 공급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해야 되고,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밖에 못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의 교통량이 줄었고, 중국의 교통량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소비가 줄었다. 이것이고, 중국의 소비가 준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인구 감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GDP는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성장률은 제가 예상하기는 1몇 %대 많이 성장해야,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